막장 토크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이번 주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였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장 개장하기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 이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통화 양적 완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발언이 오늘 유럽 증시 급등세의 원인이 됐었고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상승을 점칠 수도 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발목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놈의 삼성전자가 뭐길래 오늘 국내 시장이 이렇게 좀 빠지게 만들었나 궁금하시죠?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눌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도 이 두 분의 멘토와 함께 하겠습니다. 김도영 멘토, 김용준 멘토 금요일 밤 저와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시즌이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로 시작이 됐습니다. 주가가 4% 가까이나 빠졌는데요.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진 건지부터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김용주 멘토님. 예,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장? 오늘장 정말 딴 얘기를 할 게 없고 이제 삼성전자가 너무 이제 힘들게 했는데 예. 만약에 삼성전자만 아니었으면 오늘 아무래도 지수는 한 20포인트 정도는 이상은 상승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했던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었죠. 그러니까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곡점에서 삼성전자가 발목을 잡아가지고 일단 하루는 연장이 걸렸습니다. 이제 뭐냐면 아직까지 방향이 최종적으로 나왔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나마 이제 오늘 긍정적인 요소들은 삼성전자의 낙폭을 그래도 그동안 낙폭이 많이 컸던, 지금 이제 조선, 철강, 화학주 쪽에서 좀 잡아줬고요. 뭐, 조선주는 오늘 좋은 얘기가 나왔죠.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한 6조 정도의 어떤, 조선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수를 일정 부분 잡아줬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렇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어느 한쪽이 빠졌을 때 어느 한쪽이 방어를 해주면 지수는 어떤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는데,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낙폭과대 쪽의 그 역할들이 좀 굉장히 컸다라고 판단이 되고, 정말 아쉬웠던 것은 그것만 아니었으면 오늘 지수는 확실하게 방향을 위쪽으로 잡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웠다라고 오늘 장을 좀, 판단합니다. 예, 장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잠시 뒤에 나누도록 하고요. 김도영 멘토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앞서서 이제 한 전문가는 지금 이 정도는 체감 지수로는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체감적으로 본다면 맞는 예.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장에 대한 한 줄 평을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요.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대형 맥이죠. 외국인과 기관을 지칭할 수 있는 맥이라고 하는데요. 식인맥이가 맑은 물을 흐린 흙탕물 장세였다라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가 막힌데요. 예. 풀어주셔야죠. 왜냐면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가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 10조 2천억 정도의 국내 기관을 통해서 루머가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플러스 14포인트로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장 같은 경우 유럽 증시 호재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급반등 이후에 바로 외국인과 기관 쪽의 매도 압박 플레이가 나오면서 시장의 삼성전자발 쇼크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궁금해한 것은 이겁니다. 외국계 증권사 레포트와 기관발 속의 예상 실적 가이던스라는 것은 본인들의 기준치에 대해서 만들어낸 표이라는 거죠. 그러면 본인들이 어떠한 가이던스에 분석을 했고 정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10조 대비해서 한 5천억 정도 줄어들었다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 시장이 너무 쇼크를 만들었다. 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시장이 너무나 크게 과민 반응을 했다. 어쨌거나 삼성전자는 분기 사상 최대 매출 발표를 했는데도 말이죠. 자, 좋습니다.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방금 전에 막 넘어온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에서 고용지표 발표가 굉장히 주목이 됐었습니다. 6월 비농업 취업자 수가 전월 대비 19만 5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미국의 6월 실업률이 전월과 같은 7.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나오는 이 수치들이 과연 시장에 어떤 반응을 줄 것인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지는 잠시 뒤에 또 두 분의 멘토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금요일의 막장 토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봅니다. 예, 앞서서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시장은 참 실망스럽다 해도 과언이 아닌 시장이었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4% 가까이 급락했다는 거. 예, 수급 상황을 봐도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까지 모두 다 판 것 같았는데요. 김용준 멘토님, 아까 이어서 오늘 장 분석 좀 더 해볼까요? 네, 뭐 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할까요? 예. 일단 이제 뭐 오늘 삼성전자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은 이제 당초에 이제 10조 2천억 정도로 예상을 했다. 지금 이제 26개 증권사의 평균치를 내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10조 한 2,600억, 10조 2천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온 게 이제 9조 5천억 정도 된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장 초반까지만 해도 이것이 이제 빠질 거냐, 뭐 무반응을 할 거냐,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좀 교차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정말 대형 악재였다면 시초가부터 확 밀고 내려왔어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이제 장중에 계속적으로 하락폭을 키웠고 점진적으로 이제 하락폭을 확대했다는 거.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금 선물을 매매하는 쪽에 파생 쪽을 매매하는 외국인들의 질이 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질이 좀 상당히 안 좋은 게 너무 인위적인 방법을 좀 사용한다는 거죠. 결국은 삼성전자를 밀어내면서 걔네들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파생 쪽에서 선물 매도를 해서 6배 이상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를 밑으로 그냥 밀어버리는 겁니다. 강제로 밀어버리면서 수급으로 갖다 밀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아들이 6살짜리가 하나 있거든요. 예. 근데 걔가 보는 만화 중에 돈만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돈만. 걔는 돈이 많은 애인데 돈 많아서 돈질만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는데 지금 이제 파생하는 쪽의 애들이 너무 지금 돈질을 좀 심하게 한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까지 반응이 나와야 될 문제들은 아니었는데, 그러나 이제 분명히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뭔지는 압니다. 결국은 이제 2분기 괜찮고 3분기까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4분기 이후 내년까지의 성장성이 유지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당초에 예상치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생기는 게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가이던스가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34조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한 31조 정도로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31조면 지금 오늘 기준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170조 정도 되나요? 근데 거꾸로 보면 IT 평균포 10 정도를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성장 프리미엄을 안 주고 자산가치 인정 안 한다고 그래도 그래도 최소한 200조짜리 회사는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분명히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위치는 고평가 영역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싸움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이들이 제기하는 진짜 문제가 뭐냐면, 스마트폰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 애플이 문화를 형성했다면 이제는 삼성전자가 IT 하드웨어 기반에서의 주도권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걸 문제를 확대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삼성전자의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IT에 대한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쥐고 있다면 분명히 삼성전자에 대한 프리미엄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프리미엄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오히려 저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예, 김영준 멘토님, 우리가 오늘 삼성전자를 집중 조명할 겁니다.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서 오늘 조선, 철강, 화학 쪽들이 많이 올라온 것이 시장을 좀 뒷받침을 해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종목들은 그럼 향후에도 좀 들썩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예, 조선주 쪽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예. 게요. 조선주는 지금 이제 사실 올해 수주 모멘텀이 좀 강합니다. 수주 모멘텀이 강한데, 일단 수주 쪽이 이제 배의 수주하고 해양 플랜트 쪽의 수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해양 플랜트 쪽의 수주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또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국면은 4분기 이후이기 때문에 아마도 3분기 정도에 거의 저점을 잡는다면, 시가총액의 일정 부분은 조선주 쪽에서 만회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조선주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실 필요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앞서서 제가 김도영 멘토한테도 여쭤봤었는데요. 코스닥 쪽 어땠는지 좀 보고 싶어요. 코스닥 오늘 강보합 마감했잖아요. 네. 예.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의 우상향 쪽이 긍정의 수급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특징적인 종목이 만약 있었다라고 저에게 만약 질의를 하고 물어보신다라면 전 단연 포스코 ICT였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숨어있는 스마트 그리드 쪽에 업종 대표 쪽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포스코 계열, 그룹 계열 쪽에서 자체적인 발전 사업 쪽에 대한 시너지 효과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시가총액 상위권 쪽에서 상당히 강하게 올려주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가총액 부분에서 왜 유가증권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이 보여주었냐면, 셀트리온이 이제 최근에 급등 만들어 놓고 좀 쉬어가는 장세 속에서 파라다이스, 그 다음 CJ 홈쇼핑, 홈쇼핑은 네스토브제 쪽으로 좀 상승하는 모멘텀이었고요. 그 다음에 GS 홈쇼핑과 동사 SK 브로드밴드, 다시 한번 통신주의 반란, 그 다음에 CJ ENL. 자, 제가 노래를 좀 잘 못해서 기억을 못하겠는데 모두의 마블인가가 있더라고요. 예. 네, 그 부분에 대한 수혜주 부분이 모르겠네요. 나왔고요. 포스코 ICT, 그 다음에 다음, 예, 이 부분인데요. 네, 최은정 MC께서도 모두의 마블 모르십니까? 예, 저 모르겠어요. 네, 우리는 그러면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겁니다. 전 들려주실 줄 알았는데. 네.
그거 제일 잘하시는 분은 저희 담당 메인 작가님이 매일 아침마다 저를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예, 좋습니다. 시장이 좀 어려우니까요. 재밌는 얘기 많이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놈의 삼성전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예, 삼성전자 6월달 외국인은 오거래일 빼고 모두 매도세로 일관을 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하회할 것이다. 이런 걸 알고 있었을까요? 앞서서 이제 김용준 멘토께서 외국인들의 투매가 지금 삼성전자를 아랫방향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는데요. 어쨌거나 오늘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로 삼성전자는 4%나 하락을 했습니다. JP 모건이었나요? 삼성전자 네. 매도 의견을 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2분기 잠정 예상 실적 그 영업이익이라고 해야 되나? 네. 10조 2천이라고 우리 이제 평균적으로 예상을 했었고 네. 이쪽에서는 최하를 9조 7천 정도로 잡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네. 해요. 그거보다도 안 좋았잖아요. 예. 일단 이제 그 앞부분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웬만큼 얘기를 했기 네.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왜 부정적인 시각들을 대부분 갖고 있냐. 대부분 이제 제가 그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부분이 항상 모든 산업은 생성, 성장, 성숙, 화랑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삼성전자는 이제 화랑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일단 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일부 대부분이 인정을 하는 게 화랑기에 접어들었다 맞다. 근데 거기서 S커브 이론이라고 해갖고 거기다가 새로운 성장 정책을 쓰면 된다. 그게 뭐냐면 중저가 폰이니 뭐 제품 다양하니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큰 틀은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제가 큰 맥락에서 말씀드릴 때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일 처음에 가전업체로 시작해서 반도체 업체로 성장해서 이제 핸드폰 업체로 성숙된 거죠. 근데 그럼 여기를 능가할 만한 더 뭐가 있냐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은 있습니다. 대안들은 얘기했는데 큰 틀을 바꾸는 대안들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IT의 생태계인데요. 제일 처음에 IT는 모두 형성됐던 게 미국에서 시작된 거고요. 미국 거를 갖다가 일본이 뺏어왔고요. 일본 거를 다시 우리가 뺏어온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계속적으로 주도권을 가지려면 중국한테 안 뺏겨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성장성의 문제와 IT에 대한 주도권을 과연 우리가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만약에 한 2, 3년을 잘못하게 되면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문제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고요. 이제 성장성의 논란만 가지고 본다면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이제 실적에 대한 목표치가 많이 올라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120만 원 하단, 140만 원 상단 계속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수건 대응이 맞겠다는 말씀이신데 예. 사실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이거예요. 실적이 좋겠다고 기대를 하면 기대감이 주가가 쭉 올랐다가 실적 발표하는 날에 주가가 빠지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성격이 달랐던 게 안 좋을 거다 해서 그러면 이제 진짜 안 좋았어야 되는데 네. 근데 더 많이 빠졌던 거. 그러니까 이제 이건 그 어떻게 해석하는 실적의 거예요? 이제 그 실적의 예상치들은 왜냐하면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근사치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주 단위로 변동폭이 너무 컸다는 얘기죠. 이번에 IT 분석하는 데서 주 단위로 보니까 거의 1%대 계속 변화가 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주 단위로 보면은 54주면은 1년이면 54%가 변하는 건가요? 그렇게까지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예. 결국 이제 예상치와 실제치의 접점이 너무 벌어졌다는 걸 갖고 이제 확대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문제는 여기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게 요즘 선물 매매하는 애들의 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갖고 이들이 이 시장을 너무 교란시키는 것들 이 부분에 저는 사실은 더 문제를 갖고 싶다는 거죠. 질이 안 좋으면 질을 개선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이제 그만한 힘이 상대적으로 반대쪽에서 와줘야 되는데 너무 지금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방어해줄 만한 힘들이 지금 아직은 작용을 안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문제가 생긴다면 아마 그 힘들이 움직일 걸로 판단은 됩니다. 김도영 멘토님. 네. 삼성전자가 3분기에 실적이 이제 정점을 찍고 4분기 그리고 그 이후 내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사실 삼성전자기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 나왔는데 빠지는 거 아닙니까?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까지 반응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우리 김용도 멘토 얘기해주셨던 부분에서 제가 강력하게 좀 동의하는 게 있어요. 질 나쁜 외국인들의 포지션들. 외국계의 이제 하방 경직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까지 짜내면서 모두에게 좀 고통을 감내하게
하게끔 유도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그 안에 선도주자로 있다라는 것은 결국 삼성전자입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시가총액 상위권 쪽에서 가장 많이 집중력이 있었던 1위, 21%까지 급등했었던 시가총액에 대한 그 효과 비중 영향력이요, 현재 17%까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어줄 수 있었던 건 다른 업종들이 그 교차의 빈 공간들을 채워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자, 3분기와 4분기에 삼성전자의 이 실적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해서 다운될 것이냐라고 또다시 물어보신다라면 저는 3분기부터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지만요. 예상 실적 가이던스라는 레포트를 제출하게 되는 것은 외국계나 국내 기관 모두 다 동반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자료와 취합된 정보력을 가지고 이러하기 때문에 해외 마켓슈어적인 부분, 시장 점유율과 한 대당의 영업이익률 부분을 판단을 해서 어바우트 정도에서 가전과 스마트 기기를 포함해서 이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한 본인들의 예측치이지 시장이 모두 다 확인하고 인정한 예측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분명히 오후 2시 30분 이후에 갑작스럽게 삼성전자에 대한 예상 실적 가이던스가 언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조 2천억 정도가 된다라는 루머가 갑작스럽게 돌았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수급이 그 얘기가 들어오자마자 어제 바로 기관계 쪽에서 특히나 금융투자 쪽과 연기금 쪽의 꾸준한 매수 이후에 추가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인위적인 냄새가 날 수 있다라는 걸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 불안 요소가 있었던 기관 쪽에서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면서 루머를 통해 우상향을 열었다라는 거죠. 그건 지수를 일단은 땡겨놓기 위한 작업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 부분이 자, 동시효과 부분의 종료를 하고 수급의 특징으로 보면 현재 유가증권 시장의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은 1,470억입니다. 그런데요, 삼성전자 압박이 얼마까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1,310억까지 나왔습니다. 예. 오늘 삼성전자 한쪽으로 쏠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용준 멘토가 얘기하신 파생 쪽의 포지션을 이용한 삼성전자 문매 때리기다. 그리고 본인들이 선택했던 시장의 영향력 때문인 것이지 자신들의 레포트에 부합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문매를 때리는 것은 본인들의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도영 멘토님, 네. 삼성전자 실적 예상치가 이제 증권사별로 다르게 나왔었는데 외국계랑 국내랑 또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편차가 너무나 컸던 것 같거든요. 네. 어느 쪽이 좀 더 맞췄습니까? 일단 지금 상당히 지금 여론에서는요, 이 삼성전자 예상 실적 가이던스를 마친 곳을 탑 쪽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료가 준비가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JP모건 같은 경우나 골드만삭스는 거의 다 지금 맞춰놓은 상황이겠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요, 외국계가 조금 더 국내 기업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1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해외에서 정보력 수집이 훨씬 더 빠릅니다. 마켓쇼 쪽 부분이나요, 판매량들이. 그런 부분 쪽에서 좀 더 정확한 팩트를 잡아낼 수가 있었고요. 국내 기관 같은 경우에도 같은 파일을 잡아내고 있지만 해외 쪽의 지사나 네트워크 자체가 좀 약하다 보니까 자체적인 국내 쪽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해석하는 부분에 대한 오류가 좀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국내 기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누군가가 맞췄다, 맞추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괴리율을 올렸다고 높이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부분 모두 다 현재 기준에서는 핑계거리를 만드는 조각 퍼즐 게임이다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 기기 부분에 대해서 김용준 멘토가 얘기했던 부분은 정확히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개화가 되고 성장이 되면서 과도기 쪽의 성숙기 단계에 들어들게 되면 새로운 패러다임과 먹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부재의 공백이 이번 2분기에 발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 부분 속에서 이제 앞다투어서 저는 조금 냄새 일명 뭔가 킁킁을 거렸다라고 하거든요. 방송을 할 때 제가 킁킁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갤럭시 노트 3가 갑작스럽게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일부 휘는 방식으로 9월달 출시 예정을 잡았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왜냐하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어차피 삼성전자의 예상 가이던스 실적이 시장에 부합됐거나 좀 위축되는 해석으로 나올 것이고 부합이 되든 상회가 되든 상관없이 지수의 상승 견인 역할은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내렸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 우리는 3분기와 4분기로 가면 갈수록 새로운 신규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 마켓슈어 쪽을 증가시키면 유지시키겠다라고 먼저 발언, 액션을 취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을 좀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럼 뭘 갖고 돈을 벌었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스마트폰의 비중이 지금 가장 큰 거잖아요. 근데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쪽에서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벌어들였을 경우에 실적이 좋아질 거였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앞으로 성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둔화가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만 놓고 본다면 예. 일단은 이제 꺾이지는 않겠죠. 꺾이지는 않을 건데 이제 예전처럼 올라오는 속도가 그러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초기에는 이제 1억대 팔다가 2억대까지 올라올 때는 성장 속도가 100%잖아요. 근데 2억대에서 3억대 올라오는 거는 또 성장 속도가 떨어지죠. 3억대에서 4억대 올라오는 게 성장 속도가 떨어지겠죠. 결국은 이제 실적이 꺾인다고 보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볼륨은 더 이상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보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쪽 분야에서의 어떤 대안들은 분명히 좀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 쪽이나 이런 쪽은 향후 좀 유망한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IT 업종이 사양 사업이 된다. 여기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현재 2분기 실적에서 스마트기기, 그러니까 IT와 그리고 모바일 쪽에서 성장이 둔화되는 우려감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시장에 스마트기기가 출시가 됐을 때는 갤럭시 A나 갤럭시 S가 나왔을 때는 폭발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갤럭시 S2와 S3로 가고 S4까지 오는 동안에 패러다임 자체는 처음에 화면 사이즈엔 화질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소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께 싸움이 붙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다 보니까 LED 쪽에서 LCD 쪽으로 돌아가는 전환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포화 상태에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어느 정도의 과도기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미 삼성전자는 백색가전 쪽에서 일부 종에서는 LG전자에게 일단 1위권을 좀 내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분은 결국 사활을 걸 수 있는 건 IT와 모바일 쪽이라는 거겠죠. 그 부분의 선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디스플레이 쪽도 강점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또다시 스마트 기기 쪽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메탈 메시 타입이라든가 IT 필름을 대체하면서 앞뒤의 글라스 타입을 아이폰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교체하는 패러다임, 또한 카메라 모델 자체가 이제 1300만 수까지 올라가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부분들, 그다음에 인식 시스템을 놓으면서 이런 전반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하드웨어 쪽을 좀 더 긍정으로 만들어낸 시점으로는 분명히 스마트 기기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다시 3분기부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혼자만의 기업이 아닌 게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 IT 부품주들까지도 오늘 실적 발표가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김영준 멘토님, 네. IT 부품주들은 향후의 흐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IT 납품하는 삼성전자에 삼성전자 납품하는 쪽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납품하는 구조는 이제 스마트폰,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를 놓고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반도체를 납품하는 데가 있고요. 그러니까 머리 역할을 하는 AP 쪽을 납품하는 쪽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쪽은 이제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화소 싸움이 붙었던 카메라 쪽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배터리 쪽이 있겠죠. 근데 이제 잘라서 보면은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이나 AP 쪽은 웬만큼 이제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반영을 해서 주가의 상당 부분을 반영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성장 견인을 할 수 있는 부품업체들 쪽에서는 어느 쪽을 좀 봐야 되냐면 결국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지금 디스플레이 쪽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좀 있는데 디스플레이 쪽이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될 거고요. 또 한쪽은 이제 배터리 쪽의 고사양화를 통해서 배터리 쪽이 아마 이제 성장 쪽을 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기반은 그렇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더 큰 게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지금 IT하고 이제 최근에 나타났던 게 이제 통신 쪽에서 환경 변화가 LTE-A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게 뭐냐면 속도가 LTE보다 굉장히 빠른. LTE보다 속도가 2배 빠르다고 하네요. 그럼 기존의 3G보다는 몇십 배 빠른 거죠? 20배 빠른 건가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예. 저희는 체감으로 느낄 수가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소비자는요. 예. 워낙에 속도가 차이가. 갤럭시 S4 이제 그렇구나. 어드밴스 A 부분 말씀하신 것 네. 같은데 저도 이제 연구원한테 좀 물어보니까 네. 확인해 보니까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제 친구입니다. 넌 못 느껴. 아, 그래도 영화 다운받는 속도 정도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대용량 쪽에서는 나타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제가 영화 들어가고. 5분 봤다가 2분 만에 받게 되면 뭐 혁신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네.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을 보는 게, 이거 들고 다니는 거 만들었다는 거죠. 속도 환경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 뭐를 붙일 거냐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PC에다 광케이블 깔아놓고서요. 그 다음에 게임주들이 대박이 났죠. 그렇죠. 예, 그런 쪽에서, 그런 쪽의 방향으로 지금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예, 좋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 삼성전자 향후에 뭐 성장세가 완전히 꺾여버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소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시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분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실지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트의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거든요. 신창환 멘토님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광천을 신창환입니다. 예, 신창환 멘토님 오랜만에 전화 연결이 되네요.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예.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글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어제 글로벌 증시 아마 폭등하고 또 야선 또 폭등하고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광분했을 것 같아 오늘 밀리니까 아마 여러분들 속 천불 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굉장히 예. 속에 천불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글쎄요 변명기구 같아요. 삼성전자 실적이 물론 조금 줄었습니다만 글로벌 증시에 내놨을 때 어디서 빠지지 않고 절대 저평가인데 그것 때문에 또 오늘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이 있어가지고 더욱더 속에 열불이 났지 않나 싶은데 저거 볼 때 변명 같아요. 어쨌든 간 저는 선물에 연계된 질 나쁜 외국인 그리고 또 하나는 선물에 연계된 질 나쁜 외국인과 그 다음에 또 기관목을 못하는 어설픈 기관들 그리고 자기 목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하지 않지 않나야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선물에 연계된 질 나쁜 외국인 이 세 분의 의견이 똑같은데요.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됩니까? 신창환 멘토님 지금 사도 될까요? 글쎄요, 지금 누차주가 이제 많은 프로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좀 강연에 다니면서도 까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 없는 우리나라 정신이 있을 수 없다고.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줄었지만 그래도 20%고 코스피 200 중에 이제 시가총액이 한 32, 3% 정도 되는데요. 삼성전자 없는 장고장을 생각할 수 없고, 삼성전자 없는 우리나라 시장의 상승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다른 걸로 삼성전자가 이제 대치될 수 없는 한약방의 녹용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삼성전자가 빠져가지고 과연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느냐? 저는 못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투자가들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가장 이탈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이제 글로벌 증시 계속 상승할 때 상승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글로벌 증시 빠질 때 우리나라 증시 더 많이 빠지고 최근에 보면 글로벌 증시가 반등하는데도 몇몇 종목 집중적으로 찍어가지고 이제 빼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굉장히 열불이 납니다. 열불 나는데 이제 왜 그러냐 제가 한번 뒤져봤어요. 왜 나도 이제 최근에 선물을 하고 이제 삼성전자를 워낙 저는 포트폴리오에 거의 50% 이상 이제 삼성전자인데 이제 그 사이 재미를 많이 봤는데 요즘 삼성전자가 계속 이제 등하시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볼 때, 기관들을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고 외국인 입장으로 생각해봤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아직 살 필요가 없어요. 왜?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 파니까 이제 저점에 사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더 싸게 사겠다는 거죠. 근데 외국인은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됩니다. 왜 팔아야 되냐면 외국인들의 평균 가격이 한 7, 8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본국에 이제 송금하기 위해서 현금화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이제 한국 증시 중에 삼성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파는데 그 외국인의 삼성전자가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삼성전자가 줄 때까지 기관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가 이제 기가라도 기다릴 것 같거든. 그래서 삼성전자의 외국인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 시점 돼야만이 주가가 반등하지 않을까. 근데 요즘 글로벌 증시 우리가 상관없잖아요. 난 요즘에 다우도 안 보고 미국 증시도 안 봅니다. 볼 필요는 없어요. 거기 폭등해도 우리는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우리나라 장의 전체 이제 모든 큰 반등은 삼성전자 반등이 이제 기본이 돼야 된다. 그리고 주가 이제 지금 바닥인 거는 거의 다 인지합니다. 바닥이나 인지하는데 인지가 안 되는 부분이 삼성전자가 이제 상승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삼성전자가 바닥이지만 조금 더 횡보구면 좀 기다리는 그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없는 우리나라 증시는 생각할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바닥은 조금 더 확인해봐야겠다라는 의견이셨던 것 같습니다. 신창환 멘토님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아무래도 오늘장 가장 큰 이슈였던 삼성전자 푸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바로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예, 매일매일 변수가 터집니다. 미국 출구 전략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미국 URP 농업 취업자 수가 전월 대비 19만 5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이었다고 하고요. 6월 실업률이 또 발표가 됐는데 7.6%로 4월 수치와 전망치보다 조금 높았다고도 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김용준 멘토님, 네. 실업률이 6.5%대로 떨어진다면 출구 전략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겠다. 이렇게 벤버냉키가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아직은 염려할 수준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숫자상으로는 이제 많이 호전됐죠. 왜 그러냐면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가 났을 때 제일 처음에 이제 실업률이 이제 10%대 정도까지 올라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기준으로 봐서 이제 7.6%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성과가 있었던 걸로 일단 보이고요. 거기에는 분명히 양적 완화라는 엄청난 자금의 살포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그 7.6%의 의미를 좀 봐야 되는 게요. 사실 지금 7.6%가 나왔는데 일단 취업자 수는 20만 명이 늘었다. 그럼 이제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예. 오히려 이제 지난달에 7.6%인데 요번 달에 20만 명 이상의 어떤 일자리가 늘어났다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실업률은 7.6%다. 그래서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업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전체 인구 대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취업을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과 의사표시를 안 하는 사람들, 그래서 비자발적 취업자들이 이제 취업에 뛰어들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럼에 따라서 비자발적 취업자들이 늘어나다 보니 그 취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 인구가 늘어나서 실업률은 안 떨어진 거고 일자리 늘어난 건데, 일자리가 늘어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이거는 정규직 전환은 아니고요, 거의 이제 그 일시적인 현상, 휴가를 대비한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대된 서비스 쪽에서의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고, 이건 바로 또 다시 돌아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연말도 비슷한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돌아오는 월요일에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김용준 대표님? 지금 일단은 지표들은 안 좋아져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재료가 발표되고서, 채권금리가 이제 2.67%로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엔달러 환율이 101엔대로 올라가게 갔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유럽 시장이 괜찮다가 지금 갑자기 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네요. 예. 취업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취업자 수가 좀 늘었다, 고용자 수가 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근데 굉장히 안 좋게 반응을 하는 이유를 조금 더 분석을 하고 싶은데 같은 의견이세요, 김대호 멘토님? 네, 일단은 서비스업 부분에서 이제 발표됐던 사항으로 해서 단기적인 알바생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들의 이제 단기 고용 노동자들의 증가 부분들을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기준까지는 일단은 이 지표 자책으로 봤을 때는 번 베넨키와 이제 드라기 총재의 싸움이다라고까지 좀 꼼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는 시장의 여파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 쪽에서는 빠르게 여전히 긍정적으로 가져가겠다. 조기 종료 같은 게 없고 여전히 우리는 저금리 부분과 함께 양적을 확대하겠다는 의견을 준 반면에 지금 번 베넨키 쪽의 연준 쪽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빨리 조기 종료 가능성을 좀 열어둘겠다. 가능성을 이루었거든요. 그거는 근데 미국과 유럽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요. 그 부분은 조금 틀립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과 유럽이 다르다. 상황이 다르다.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유럽이 재정위기가 조금 더 심각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자체는 뭐가 더 낫습니까? 유럽보다.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로존이 조금 더 위험성으로 도래될 수 있는 것은 다국적인 국가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라는 부분일 뿐이고, 미국은 한 나라의 통제가 가능하다는 부분이겠죠. 그 부분을 빼고 본다면 모두 다 유동성 확대 언제든가 수확을 거둬들어야 된다는 부분이겠죠. 그 부분을 체크해 봤을 때는 현재 기준에서는 이 고용지표 자체적으로 확대를 해석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실업률 발표가 국내 요것도 물어봐야겠네. 김대훈 대표님. 그럼 다음 주 국내 증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현재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전반적으로 지금 해외 증시의 확대 해석 부분을 이제 어떻게 가져오는데요.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고용지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미국발. 이것은 예상치 하회가 나오든 예상치 상회가 나오든 전반적으로 이 지표를 갖고 봤을 때 무조건 긍정의 시그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형상인데요. 현재 기준은 이제 유럽 부분에서 어제 급등이야 지금 조정 양상 쪽. 그 다음에 지금 김용준 멘토가 얘기하셨던 미국발 국채금리 전개 단기적인 상승 부분이 그것만 조금 아이러니하고 좀 걱정스러운 우려가 있을 뿐이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는 저는 긍정의 시그널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미국 다우존스의 종가 위치가 플러스권 마감 쪽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도 플러스로 전환이 가능하겠다. 네. 예, 좋습니다. 기대를 좀 해보겠고요. 세 번째 이슈 살펴볼게요. 예, 이번 주 정치적 불안을 겪고 있는 이집트, 포르투갈의 재무 위기로 불거져 나온 유로존 이슈도 국내 증시에 위협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일본도 각종 이슈가 대기 중인데요.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온 건강보험 개혁법을 6개월을 앞두고 부작용 등을 우려해서 시행 시기를 1년 연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은 참의원 선거가 7월 21일에 치러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 해외에서도 짚어볼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김용준 멘토님, 예. 간략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오바마 케어 1년 연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국내 그 제약 바이오 산업에 어떤 큰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한 부분이 조금 연기됐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베노믹스 7월 21일 날 선거는 결국 이제 세계의 화제를 갖고 나타나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정책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국 내의 어떤 마지막 판단이 될 거라고 일단 봅니다. 결국 이제 그 포르투갈 사태니 이집트 사태니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스쳐 지나가는 거에서 이집트는 결국은 이제 그 유가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날 거냐, 그리고 포르투갈 사태는 결국은 포르투갈의 그 채권을 대부분 갖고 있는 스페인이 과연 이제 그 또다시 유럽발 문제들이 생길 거냐.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큰 의미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이슈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이집트도 난리고 포르투갈도 난리고, 포르투갈은 긴축 재정하는데 국민들이 난리라고 하고요. 이집트에선 정치적인 불안이 최고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때요? 여기도 좀 짚어주세요. 이집트랑 포르투갈. 그냥 너무 많은 거 신경 쓰면 복잡하니까 예. 그냥 웃고 넘어가죠. 이집트랑 포르투갈은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없죠. 예, 없으니까 그냥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 멘토님, 네. 점검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지끈지끈하거든요. 사실 저는 제가 가진 종목만 잘 올라가면 되는데 왜 우리가 유럽에 잘 알지도 못하는 포르투갈 같은 나라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건지 좀 풀어주십시오. 네, 이제 갔다 온 사람의 한 사람씩 말씀 좀 드리면요. 네. 다녀오셨군요. 네, 예. 포르투갈, 이집트는 못 갔다 왔는데요. 포르투갈은 좀 갔다 왔습니다. 언제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돌아서, 2009년도와 8년도에 좀 다녔는데. 그때도 상황이 좀 안 좋았나요? 그때도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친구들과 함께요. 다시는 가지 말아야 될 나라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 자체가 위축되어 있고 패러다임 자체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기는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지배력 자체가 유로존 대비해서 그렇게 큰 파이, 그러니까 독일이나 프랑스와 대비해서 본다라면 우리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포르투갈, 그 다음에 이집트를요, 하나의 결론으로 머리가 아프시면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보다 앞서는 것은 정치입니다. 정치의 불확실성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 고용의 불안, 그리고 재정의 위기까지 가져온다는 부분이거든요. 반시위적인 측면도 정부의 반시위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간이 조금은 해결해 둘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집트 사태에 대한 유가 급등 부분들은 너무 일시적인 현상이지 추가적으로 강하게 발목을 잡지 않을 것이다. 그럴 거였으면 최근의 급등에서 추가 급등, 투기 세력들의 징후들이 상품가에서 나타났어야 되는데 상품 선물 거래소 쪽에서는 그런 징후가 그렇게 크게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법이 1년 연기된 거, 요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제가 신은 아닙니다. 10개를 말씀드려서 9개를 맞힐 수 있고 9개를 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헷갈리지 않게끔 정확하게 저의 색깔을 보여드리는 게 증권방송 애널리스트로도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김영준 멘토가 얘기하신 창피하지만요. 그 오바마 쪽에서는 건강 헬스케어 관련된 쪽은 저는 사실은 관심이 좀 없어서 못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영준 멘토의 의견에 그냥 100% 정도 동의를 좀 해드리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저는 그 부분보다는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시장을
뿐만 아니라 상해와 대만 그리고 일본 시장까지 엮어서 생각해 보면 신흥국가 쪽에 대한 생각을 가져봐야 된다는 거겠죠. 선진국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갑니다. 그런데 TD 스프레드와 EMBI 스프레드의 위치를 본다라면 전국이 정말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 자체도 단기 급등 이후에 안정권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왜 신흥국가들이 다 가지 못할까요? 갔다가 제자리에 와 있고 우리나라는 조차 갔다가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아무래도 신흥국가 종합적인 발표가 나왔던 구매자 관리 지수 측면이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가 전반적으로 50 이상의 확장 국면에 나왔던 것이 지금 6월 기준으로 50.3 상태까지 다운되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가들의 매력이 선진국가 대비해서 가지 못한다라는 부분, 그것이 매력으로 가져오는 발상. 이왕이면 저 주생 김도영 멘토한테 조금 더 제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종목이 온다는 매수를 하겠지만 고만고만한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 포지션을 잡지 않겠죠. 그와 같은 생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세 가지로 나눠서 차례차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번 주 국내 증시를 어떤 업종들이 움직였었는지 베스트, 워스트 업종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이번 주 베스트 업종 2개씩 저희가 꼽아주십시오 했는데요. 김용준 멘토께서는 2차 전지와 조선을, 김도영 멘토께서는 유틸리티와 자동차를 꼽아주셨네요. 두 분의 업종이 변함이 없나요? 예, 겹치는 게 없습니다. 좋습니다. 김용준 멘토님, 2차 전지와 조선이군요. 역시 삼성의 SDI가 들어와 있겠고요. 네. 예, 조선은 오늘 장 보시면서 꼽으신 거? 네, 일단은 그 변화의 모멘텀들이 조금씩 나온다라고 좀 판단이 됐었습니다. 예, 좀 자세히 봐주세요. 일단은 이제 그 유틸리티도 저도 봤는데 저는 분명히 저 김도영 MC가 갖고 나올 거라고 봐서 뺐습니다. 어떻게 예상이 가능하셨어요? 워낙 이제 그 저번에 이제 전기가스 업종을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당연히 이제 오늘 얘기가 나올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됐고요. 먼저 이제 2차 전지를 꼽은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종목을 갖다 대형주에서 지금 업종별로 나눠서 대부분 분석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툴입니다. 일단은 2차 전지만 좀 들어볼게요. 예. 근데 이제 그 제가 지금 2차 전지로 나눠서 지금 봤던 것이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종목은 그 업종으로 그 공통 분모가 안 묶이는데 2차 전지로 묶이는 것들, 이제 화학 소재 쪽도 2차 전지 쪽으로 들어오고요. 전기 전자 쪽도 2차 전지로 들어오고, 그래서 2차 전지의 어떤 특징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지금 그 올라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들은 뭐냐면, 일단 소형 전지,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휴대하는 휴대기기의 전지가 고사양화. 그러니까 지금은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소비자들은 그 요구를 더 충족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소형 전지의 고성능화는 지금 가는 방법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테슬라 효과라고 해갖고 이제 중대형 쪽의 전지 쪽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삼성 SDI가 전기전자 쪽으로 묶여서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전지 쪽, 그러니까 ESS라든지 2차 전지 쪽이라든지 다 지금 삼성 SDI는 그쪽으로 묶이는 것 같고, LG화학 역시도 화학주에 대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어떤 움직임들이 조금 보인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관련 종목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바닥을 뚫고 이제 실적의 어떤 기반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그래서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고요. 관련 종목들은 이제 뭐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뭐 최근에 좀 움직이는 게 좀 가파르게 움직였던 게 일진 머티리얼즈, 뭐 니캠, 뭐 이런 것들이 잠깐 차트를 보여주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의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활발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탑픽 종목을 하나 꼽아서 계속 대응해 나갈 수 있겠다면 어떤 종목 주시겠어요? 이제 사실은 이쪽에서 이제 초과 수익을 내는 거는 이제 전문가 영역이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프로급들의 영역이고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는 건 삼성 SDI 쪽을 접근하시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는데 오늘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매수가 가능할까요? 올라온 거 없습니다. 올라온 거 없습니까?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변화를 갖고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걸로 판단됩니다. 삼성 SDI 목표가 정하신다면 길게 보고 얼마나 주시겠어요? 길게 보는 기준이 이제 1년이냐 2년이냐의 문제고 3년이냐 4년이냐의 문제인데요. 길게 보고 몇 년을 가져가신다면 저는 상장일에 최고가 나온다고 봅니다. 이야, 삼성 SDI 2차 전지 관련주로 굉장한 수혜주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김용준 멘토님의 의견이었고요. 김도영 멘토님은 김용준 멘토께서 예상을 하셨다시피 유틸리티를 꼽으셨는데요. 이유 듣겠습니다. 유틸리티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전기, 가스,
통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매년 연말을 지나고 나면 연초 그 해의 전략을 좀 세우는 측면인데요. 그 부분에서 올해는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보는 유틸리티거든요. 패러다임 자체가 국내 기업 쪽이 아니라 우상향 쪽으로 대외적인 해외 모멘텀으로 간다. 그리고 해외 쪽, 국내에만 머물렀던 유틸리티들이 해외 쪽에 가시 영역권으로 들어간다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보시면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전력 그리고 한국전력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이 위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5거래를 연속해서 거의 상승하는 마감이었고요. 또한 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급반등 5거래 연속해서 상승 부분이 나왔습니다. 또한 SK텔레콤 마찬가지죠. 살짝 눌렸지만 바닥권을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 자, 지금 시장이 위축됐고 어렵다. 하지만 분명히 대안은 있다라는 거겠죠. 이 유틸리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형, 난 아직 죽지 않았어. 해외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겠어. 라고 강력히 시사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호주가 그럼 한국전력인가요? 김대웅 멘토님? 지금 가격적인 위치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 예. 역시 한국전력이 맞다라고 하겠습니다. 무거울 수는 있겠지만요. 가격적인 매력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제가 양봉에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전략을 세우기 전까지는 절대로 양봉보다는 아랫꼬리 음봉에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번 주 시장에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업종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베스트 업종 두 번째 대결 펼쳐봅니다. 이거 마음에 드네요. 조선 대 자동차입니다. 둘 다 탈 것이고요. 김용준 멘토님, 네. 조선업종 오늘 장 강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거든요. 네. 앞으로 시장이 또 움직일 거라고도 하셨고 네. 이유를 좀 자세히 듣겠습니다. 일단 자극을 줬던 건 이제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러시아 노바텍하고 슬롯 레저베이션 협약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네 그 배 만드는 도크를 비워놔라 라는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그 LNG선 16척을 발주하는데 규모는 50억 불, 그리고 6조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죠. 이제 이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그 대우조선해양이 연간 수주액이 한 130억 불 정도? 그 정도니까 한 3분의 1이 넘는 규모죠. 예.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비워놓으라고 하니까 비워놔야죠. 비워놓고 최종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던데, 근데 저는 더 크게 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드라기의 입김이 세지면서 유럽이 양적 완화 추세를 유지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조선업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조선업 같은 경우 예전에 보통 계약을 했을 때 그 상당 부분의 돈을 받고 마지막에 이제 인도할 때 나머지 돈을 받는 구조였는데 유럽의 재정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 대금 결제 조건을 바꿨죠. 그래갖고 초기에 조금 주고 그러다가 맨 나중에 50% 줄게. 그러니까 사실은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그만한 자금 부담을 금융비용으로 커버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유럽이 양적 완화를 추구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선업종의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턴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 이후부터는 저는 수주 규모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분명히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향후 어떤 그 종목의 어떤 시가총액 비중의 조절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조선 쪽에서 나타날 거다. 다만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좀 헷갈리고요. 4분기부터는 확실하게 돌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선업종의 수주 소식이 들리면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이제 배 만드는 게 하루 이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회계 처리 기준으로 공사원가 회계 기준이라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진도에 따라서 그 이익 실현하는 방법을 통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몇 년이 걸리는 거죠. 몇 년이 걸리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수주의 질이나 양인데 보통 이제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적으로 한 130억 불 정도를 깔고 간다면 그 양이 그대로 가는 거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픽은 결국은 배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해양 플랜트 쪽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들었더니요. 저는 조선업종 하나 좀 사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탑픽 종목 꼽아주세요.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러니까 어쨌든 LNG 선을 만들든 무슨 선을 만들든 그쪽은 탑픽이 아니고요. 결국은 싸움은 해양 플랜트 싸움입니다. 그래서 해양 플랜트 쪽의 최강자는 결국 삼성중공업이니까 삼성중공업은 4분기부터는 아마 그 상당 부분의 어떤 주가 반영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시점 매수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거죠. 3분기는 좀 헷갈린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니까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고요. 올라갔더라도 결국은 한 번은 내려오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때를 한번 기다려보는 거가 맞고, 이제 그 가격대 측면에서는 만만합니다. 가격대 측면에서 만만한데 지수의 방향성이 헷갈리니까요. 예, 좋습니다. 조선업종 봤고요. 김대웅 멘토님, 제가 차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예, 자동차군요. 오늘 기아차가 많이 올라왔어요. 네,
더 가야겠죠. 좀 웃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급락 자체가 났는데 비교한 화면으로 좀 짧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시장이 과연 제대로 갈 것인가 바닥이 나올 것인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기 때문인데요. 옆에다 직선을 그어놨던 볼이 바로 7월 2일날 주가의 위치입니다. 종합주가 예, 종합지수의 위치인데요. 현재 보시면 조금 더 본다라고 하면 살짝 음봉 자체를 두려우면서 약한 음봉의 모습이었습니다. 조정이 짧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날 어떻게 됐는지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나 짧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아차가 급락이 나왔지만 삼성전자가 짧게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던 거였고 급락 나올 때는 삼성전자와 기아차가 동반해서 밀렸다는 거죠. 오늘 결과론적으로 시장이 조정받는 데에도 위치하고 삼성전자의 급락이 나왔지만 기아차가 들어올리지만 지수를 방어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베스트 종목 업종으로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 기술적으로만 본다라면 아직 종합지수는 기준선 자체를 지금 저만의 보는 지표에서 올라타지 못했기 때문에 바닥 달리기가 필요한 거고 삼성전자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조정 필요하다. 현대기아차 그룹의 기아차그룹은 추가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봐주세요. 환율이 문제인데요. 달러 가치가 높아지니까 엔, 원 다 가치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달러 엔 환율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걱정 없겠습니까? 차 가는 달러 부분은요.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환율 부분에 대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냐라고 저에게 좀 많이 물으셨는데요. 일본 엔달러의 위치를 좀 보도록 하면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전반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갭은 메꾸라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 속에서 추가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만약 물으신다면 지금 기술적 반등에서 100엔을 넘어선 것은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엔저 부분의 현상들이 다시 한번 하방 쪽으로 이탈하는 부분에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자동차에서는 수혜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현대차, 기아차 가격대 제일 중요한 게 현대차는 20만 원인 것 같고 기아차는 6만 원인 것 같거든요. 둘 중에 산다면? 네, 지금 입장에서 트레이딩 관점을 가져간다면요. 그 예. 대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요일까지의 매매는 가능하다. 우상향 쪽으로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중엔 이번 주는 탑픽 쪽으로 기아차를 선정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화요일까지 가능하면 월요일날 샀다가 화요일날 팔면 되는 겁니까? 네,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상승 쪽에서 반드시 자동차를 끌고 올라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이죠. 예, 좋습니다. 이번 주 베스트 업종 봤으니까 이제 워스트 업종, 안 좋았던 업종 봐야겠죠? 예, 지금 봐드릴게요. 두 분께서 이번 주에 참 안 좋았다, 앞으로도 안 좋을 건가 이렇게 판단하시는지는 잠시 뒤에 볼 건데요. 김용준 멘토께서는 IT, 음식료 업종 꼽으셨고요. 김두용 멘토 역시 IT, 전기전자 같은 겁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예, 두 분 다 똑같이 전기전자를 보셨고요. 태양광 쪽을 꼽으셨네요. 예, 먼저 붙을 종목은 김용준 멘토의 IT와 김도영 멘토의 IT 전기전자입니다. 김용준 멘토님, 네. 예, 삼성전자 때문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지겹죠? 지겨운데,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고, 이제 결국 지수의 발목을 잡았고, 그리고 이제 당장 급격하게 회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업종으로, 삼성전자 효과 때문에 IT 쪽의 분위기는 좀 당분간 크게 좋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볼 거잖아요, 김용준 멘토님.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일단 보지 말자? 예, 다음 주까지 손대기는 어렵습니다. 예, O를 주셨고요. 김도영 멘토님. 네. 김도영 멘토님은 어떠세요? 저도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네. 결국 메이저, 외국인과 기관의 배신성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SK 하이닉스입니다. 결국 레포트빨에 대해서 이제 악몽들, 그 부분에 대한 공포가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다음 주 자체는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대가 아닌 정말로 트레이더 프로급들이 대응할 수 있는 스캘핑 쪽이 대응력, 그러니까 장중의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주범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전기전자의 1등이었던 삼성전자의 변동이 크면 클수록 시장 전반적인 변동이 커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번 주 워스트 업종, 안 좋았던 업종, 다음 거 이제 대결을 가겠습니다. 김용준 멘토께서는 네. 음식료, 김도영 멘토가 태양광을 주셨는데요. 음식료 업종도 이제 정말로 꺾이는 겁니까? 네, 꺾이는 걸로 보셔야 네.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도 똑같은 게요.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음식료 업종이 지나치게 이제 중국발 부분에 대해서 과대 포장돼가지고 사실 실적 대비를 너무 많이 올렸던 것이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나마 이제 음식료 쪽이 어떤 역할들을 했냐면
지수 빠질 때 방어적 성격을 가졌던 부분들이 좀 상당히 있었는데 최근에 그거조차도 이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안 좋고 그리고 음식료 업종은 한번 사이클이 엉키게 되면은 이게 돌아오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리는 그런 사이클이거든요. 사실 음식료라는 게 작년에 한번 크게 치고 나온 거지 그 전까지는 사실 관심도 없었던 거고 이제 펀드 안에 그 편입도 거의 안 됐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요번에 만약에 빠져나간다고 하면 뭐 상당 기간 동안 또 그 후유증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잠깐 웃으면서 말씀드렸죠. 물고기만 관심 있다고요. 물고기에 관심 갖고 싶은데 김영주 멘토님 시간이 많이 없기는 한데 여름이잖아요. 저 오늘 아이스크림도 먹고 음료수도 먹었는데 회사 사람들이 막 사주더라고요. 그러면 롯데칠성 빙그레 가지 않을까요? 이미 많이 반영됐잖아요. 메론반가요? 빙그레에서 나오는 거? 메론반가? 메로나? 베트남에서 메로나 대박이라고 하네요. 그게 이제 제가 처음에 거의 신입사원 때급일 때 그때 나왔던 얘기고 그때가 이제 그때 이제 그 빙그레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빙그레 한 2만 원 할 때니까요. 이제 더 이상 빙그레 할 때 아니라는 말씀이시고요. 김대용 멘토님 워스트 태양광 꼽으셨어요? 네. 혼자 만드죠. 저는 사주는 사람이 없던데 제가 다음 미운가 시간에 봅니다. 제가 바로 네, 알겠습니다. 태양광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주가가 우상향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방긋 웃으려면요. 3박자가 잘 맞아야 됩니다. 송대 가는 게 4박자가 있나요? 그러면 우리 주식 투자자에겐 3박자가 있습니다. 예, 3박자가 있는데요. 바로 메이저의 수급 부분이 분명히 중요할 것 같겠고요. 실적, 수급, 그리고 트렌드거든요. 아직 태양광은 갈 길이 조금 멀어 있다. 네. 시장이 주도로 가져가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대장이었던 OCIG나 하나케미칼 같은 거 바닥권 탈기는 아직 시기적으로 상조적이고 오성에르티스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뭐 SDN 같은 개별주 종목들 태양광과 언급이 되고 있지만 자, 쓰잘데기 없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워스트니까 여기까지 오늘 듣고요. 이제 잠깐 짬을 내서 가상 계좌로 운영되고 있는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오늘 흐름 어땠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장 동양이 시초가인 1,200원의 신규 편입이 됐고요. 이번 남북회담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우호적인 관계를 기대했던 최명성 멘토였는데 오늘장 동양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최명성 멘토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정대희 멘토 포트폴리오 볼까요? 오늘장 인터플렉스가 시초가인 44,300원의 신규 편입이 됐습니다. 삼성 SDI,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도 재편입에 성공이 됐고요. 삼성 SDI는 시초가가 145,500원이었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시초가와 종가의 5%씩 편입이 돼서 평균가가 38,426원이라는 거 전해드립니다. 네, 정지훈 멘토 포트폴리오도 보겠습니다. 오늘장 잉크테크와 아이테스트 모두가 5%씩 추가 매수가 됐는데요. 잉크테크는 어제 매수가 29,500원 주있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 적용해서 28,600원에 5% 추가 편입에 성공이 됐고요. 평균 단가는 29,863원으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아이테스트는 어제 매수가 2,200원에 제시가 됐었는데요. 3% 밴드 적용해서 2,150원에 5% 추가 편입 성공했음을 알려드리고요. 평균 단가는 2,217원으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자, 이번에 5천만원 포트폴리오 공개하겠습니다. 김영근 멘토의 포트폴리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요. 오늘장 신규 편입 3종목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종목 이렇게 많이 사신다는 건 장이 그만큼 많이 빠졌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반도체 시초가 33,700원에 편입이 됐고요. SM 역시 시초가 34,950원에 편입됐습니다. KG 이니시스는 18,200원에 편입이 됐고 역시 편입가는 시초가였고요. 신규 편입한 종목들 포트가 꽉꽉 채워져 있는데 총 90%의 자산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예, 양손모 멘토 포트폴리오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한진해운 최근 3일간 수익률이 소폭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요. 성화이텍 오늘 수익률 변화는 없었습니다. 예, 이어서 나무노 멘토님 포트폴리오도 공개하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없는데요. 코덱스 레버리지가 지금 2.58% 수익 내고 있네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1억 원 포트폴리오도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역시 플러스 두 종목 있으시네요. 오늘장 ICD 4%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요. 반대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3% 빠졌는데 여전히 수익권 유지 중이십니다. 이호열 멘토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기아차가 어제 이어서 이틀 연속 상승 중인데요. 오늘 2% 넘게 상승했고 지금 이제 수익률은 마이너스 3%로 잡혀 있지만 앞서서도 살펴봤듯이 차는 간다. 김두영 멘토 의견도 있었습니다. CJ도 플러스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팽창한 멘토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앞서서 전화 연결도 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 정도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삼성전자는 3.8%가량 급락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했다 느낌이 들고요. 포스코는 3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장 1.37% 상승이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예,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는 김도영 멘토님 포트폴리오도 공개를 해볼까요? 깔끔하시죠? 한 종목 있습니다. 유틸리티 지역 난방공사 2.56% 수익권에 계신데요. 1억 원 포트폴리오로 새로 시작하신 김도영 멘토 오늘장 신규 편입한 지역 난방공사 어제 멘토가 주셨던 9만 원 편입이 됐습니다. 지역 난방공사는 이틀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잠시 뒤에 AS 받아봐야겠죠? 앞으로 김도영 멘토의 종목은 금요일 막장 토크 시간, AS 시간에 점검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장에 코덱스 인버스를 신규로 편입하시겠다 의견을 주셨는데요. 월요일 종가에 5%, 화요일 시초가에 5% 편입해서 비중 10% 실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목표가 8,600원, 손절가 7,950원 설정하셨으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인버스를 산다. 그건 장이 빠진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자,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자산 순위 정리해 볼게요. 3천만 원 포트폴리오 지금 화면에 순위 나가고 있죠. 1위는 최명성 멘토시고요. 2위 정대희 멘토, 3위가 정재훈 멘토시네요. 자, 5천만 원 포트폴리오도 공개하겠습니다. 5천만 원 지금 돈 안 잃으신 분이 딱 한 분 계시는군요. 1위 김영근 멘토님이시고요. 양승로 멘토가 2위에 계시고 나문호 멘토님 3위 계신데 나문호 멘토님 하면 저는 LG U+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자, 1억 원 포트폴리오 공개하겠습니다. 1위부터 4위까지 지금 순위가 나가고 있는데요. 예, 1억 원을 지키고 계신 분이 두 분이나 계세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두 분! 와, 대단합니다. 1위 김용준 멘토, 2위 김도영 멘토 두 분 다 1억 원 절대 잃지 않으십니다. 예, 김도영 멘토께서 포트폴리오에 넣으실 종목을 가져오셨는데 저는 조금 깜짝 놀랐어요. 인버스 가져오셨네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인버스 자체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건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지수와의 연동성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겠죠. 1배수만큼 같이 수익 구조로 가는 지수가 1% 하락할 때 수익 구조가 1% 플러스가 나는 ETF 상품입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드디어 옵션 만기에 걸려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의 합성을 풀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기로인데요. 현재 기준을 살펴본다라면 해외 증시와 상관없이 우리나라는 자체적인 외국인들과 기관의 메이저 싸움 속에서 개인들의 고래 싸움을 새우등 트지는 형식이 만들어지면서 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누누이 말씀드렸던 저는 그 한 주간의 모습 중에서 나올 수 있는 타이밍들을 좀 노리는 스타일입니다. 선물 시황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요. 다음 주는 화요일날 오후장들이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월요일 종가와 화요일날 시가 부분에서 각각 5%씩에 우리가 들어가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전체적인 이거는요. 포트폴리오 구성상 끌고 가기 위한 위험성 해지 수단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중 꼭 지키시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쪽의 수익을 나실 필요는 없다. 저는 시장의 위험성을 회피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대응을 하겠다. 왜냐하면 1억 원 포트 정도는요. 충분하게 시장의 변동을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 두 분의 멘토의 포트폴리오는 정말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영준 멘토님, 네. 종목별로 좀 AS 해볼까요? 네. 예. 일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이제 뭐 하는 회사인지는 제가 워낙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잘 아실 거고요. 예. 그러니까 LED 쪽에서 핵심 소재 쪽에 그 사파이어를 가지고 인곳을 생성시키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분명한 게 이제 아마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제 사람들이 많은 반응들을 했을 게 아니 1사분 실적이 매출 16억밖에 안 되고 손실이 100억씩이나 하는 회사를 뭘 믿고 투자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예. 근데 LED 쪽에서의 소재 쪽이 왜 지금까지 나빴는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좋아질 거다라는데 지금 이제 첫 번째로는 LED 시장 자체의 개화를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게 지금 최근에 이 사파이어라는 이 재료가 여러 가지 적용 범위가 좀 확대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지금 확인을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 제가 확인한 본 바로는 사실인데요. 사파이어라는 물질 자체를 갖다가 카메라 렌즈의 커버 유리 쪽으로 지금 일단 지금 현재 채택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더 확대되는 걸로 해서 추가 모델이 아마 적용되는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한 가지가 지금 이제 강화율이라는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파이어라는 재질을 갖다가 강화율이 대체 쪽으로 지금 아마 그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계속 살려고 덤비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고요. 그것들이 곧 가시적인 성과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이 왜 지금 손절없이 계속 매수를 하겠다고 했냐면 결국 7월 말이면 그런 부분들이 윤곽에 나올 거고요. 8월 말일이면 또 실적이 발표되는데 2,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2, 4분기 실적도 뭐 매출 한 100억대에 뭐 손실 규모 한 5, 60억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야 된다라는 걸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3, 4분기, 4, 4분기로 가면은 이제 얘기가 아주 달라집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는 아마 터닝 포인트가 확실하게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최소한 그 7월, 8월은 매매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추세적으로 물고 들어갈 종목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손절가는 없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ICD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ICD가 왜 올라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결국은 이제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여러 강의를 통해서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IT 환경에서 특히나 스마트폰 환경에서 그 디스플레이 쪽의 경쟁은 앞으로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라서 AM, OLED 관련 쪽의 부분이 확대돼서 플렉셔블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AM, OLED 장비 쪽의 그 최고 핵심 종목이기 때문에 뭐 ICD는 어차피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했고 일단 목표가 18,000원을 책정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상황을 봐서 목표가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종목은 일단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두 분께서 들고 계신 포트폴리오 종목들 AS 하는 시간 가졌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 증시 전략 짜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지금 시각이 11시 3분을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 장 전략 짜기 앞서서 지금 현재 뉴욕, 유럽 시장 분위기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선물 신금철 연구원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네, 고용지표 발표됐잖아요. 맞습니다. 예, 고용지표가 조금은 그래도 호전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출구 전략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을 또 낳고 있습니다.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어요? 네, 우선 미국은 전일 독립기념일로 인한 휴장 이후 이틀 만에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우선 조금 전 발표된 6월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는 19만 5천 명이 늘어난 결과를 발표하면서 4개월 연속 고용시장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은 7.6%를 나타냄으로써 지난달 버냉키 회장이 언급한 6.5% 타겟 목표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을 나타냈고 오히려 이전보다 0.1% 악화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고용지표 발표 이후 미국 지수선물과 유럽 증시는 즉각적으로는 상승으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후 30분 정도 지나면서 다시 낙폭이 확대되면서 금일 방향성을 결단 내리기에는 힘든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국채는 현재 양적 완화 축소 우려 증가에 따라 아주 클리어하게 낙폭을 확대하면서 약 2년 내에 최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도 증가하면서 증시가 마감될 때까지는 주간 기준으로의 상승 하락은 쉽게 예상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증시는 크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지만 국채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라는 건 시장이 굉장히 어렵게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럽 증시가 어제 2, 3%대 급등했었는데요. 오늘 유럽 출발은 어떻습니까? 네, 유럽 또한 큰 변동성 하에 현재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이후 유로화는 달러화 대비 낙폭을 확대하면서 1.280선까지 주저앉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로써 유로화는 주간 기준으로 달러화 대비 3주 연속 하락세로 한 주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증시 쪽은 전일 큰 상승 이후 현재는 또 하락이 나타나면서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은 채로 한 주가 마감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 국내 증시 출발도 불안하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야간 선물 시장 흐름은 어떤지도 봐주십시오. 네, 야간 국내 시장은 지금 주간에 이어 약세를 지속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지속적인 매수를 보이고 있고 개인이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지금 주간 기준으로 횡보장세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다음 주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보면서
단계적인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또 중요한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군요. 현대선물의 신금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 증시 전략 짜고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 김용준 멘토님, 네. 다음 주에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지표들 발표가 있습니까? 예, 다음 주에 꼭 봐야 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예. 10일 날, 원래 이제 17일에서 18일이 이제 그 버냉키가 연설을 하는 건데, 갑자기 10일 날 추가적인 강연회가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기자들 질의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뭔가 좀 깜짝 쇼를 또 한 번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체크를 해야 될 게 이제 이거와 연결해서 선물 옵션 만기가 11일이잖아요. 10일 날 저녁에 뭔 소리가 나오면 확 뒤집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버냉키 연설이 제일 중요하다. 그 부분만 좀 체크하자. 김용준 멘토님은 일단은 벤버냉키 연준 의장이 강단에 서서 예, 뭐 어디서 연설을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건 잊어버렸고요. 이제 예. 그게 중요한 게 이제 끝나고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예, 또 근데 시장을 뒤흔들 만한 이제 어떤 발언을? 기자들이 막 질문하다 보면 또 돌발적으로 뭔가 행동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를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옵션 만기일까지 겹쳤기 네. 때문에 장중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다. 김대호 멘토님은요? 어떤 이슈 보세요? 네, 앞에서 좀 말씀해 주셨기는 저도 예. 탑픽 입시로는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있겠고요. 예. 카더라 통신이 분명히 발동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이제 그걸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거 하나 보겠습니다. 알코아 쪽을 시작으로 이제 미국이 드디어 다음 주부터 2분기 실적을 발표 시작합니다. 알코아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 부분에 대한 가능성의 지표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실적 이후에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흡수력들을 체크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이슈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그에 상응하는,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주목해봐야 될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표 발표부터 좀 봤고요. 전략 짜봐야겠죠. 예, 전략 짜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베스트 업종, 예, 봐주세요. 예. 일단 저는 다음 주에 이쪽을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 LED 쪽이 다시 한번 시작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LED, AM, OLED 이쪽이 그 사실은 올해 우리 증시가 개별 종목,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상승할 때 처음 시작했던 쪽이거든요. 근데 LED 쪽이 상당히 오랫동안 상승했다가 이제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거의 다 마무리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쪽을 좀 봐야 된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변수는 결국 이제 국내에서 백일등 판매 금지 조치 내려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 굉장히 크다. 뭐 이런 쪽에서는 LED 업종을 다음 주에는 좀 잘 봐야 되지 않냐. 물론 지금은 차트가 안 좋고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주가가 빠질 때 있어서 주가가 올라갈 때 파는 게 주식을 하는 게 맞겠죠. 네, 다음 주 베스트 업종으로 김용준 멘토님께서는 LED 업종을 꼽으셨고요. 김대웅 멘토님. 네, 전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주 초반의 상승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만기, 옵션 만기와 금통의 결과는 이제 필요치 않은데, 7월 옵션 만기의 변수가 좀 하나 있어서요. 자동차를 갖고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 초반엔 양봉 따라잡아서 빠르게 이익 실현하는 단기 트레이딩 시점으로 본다면, 자동차, 실적 안정권과 그 다음에 환율, 그 다음에 지수 방어 역할이 극대화될 수 있는 위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번 주 베스트, 다음 주 베스트도 김대웅 멘토님께서는 자동차 주신 거고요. 네, 참고적으로 하나 같은 경우는 중국, 중동, 브라질 쪽을 통한 신흥국가 쪽의 판매 증가가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단기 트레이닝 하시고 나서도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될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 종목은, 이 업종은 꼭 보면 안 되겠다 하는 거 있으세요? 업종이라기보다는 예. 이제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우선주에 대한 경고가 나왔죠. 우선주에 대한 경고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거래소, 그러니까 증권거래소에서는 7월부터 기준 미달하는 우선주에 대해서는 퇴출 제도를 도입하겠다. 내용은 뭐냐면 상장 주식수 5만 주, 그러니까 전체 상장 주식수가 5만 주 미만이거나 월 평균 거래량 1만 주, 그리고 시가총액 5억, 그리고 주주수 100명 이하는 우선 관리 종목을 지정해놓고 절차를 밟아서 상장 폐지 절차를 하겠다. 그래서 일단 의외로 이게 마무리에서는 또 불꽃쇼를 한번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살짝 먹었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관리 종목 지정되고 상장 폐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조심하셔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우선주 그냥 피 볼 수 있겠다라는 말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주 조심하셔야겠고요. 김대웅 멘토님은 변함이 없으시군요. 어떤 네. 거 안 좋게 보세요? 전기전자겠죠? 네. 그 이유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레이더들의 영역 구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될 수 있어요. 지금 방망이 짧고 대응하셔야 되는 시점인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강진이 발생이 되면요. 그게 하루 만에 지진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여진들에게도 발송이 되면서 그 진폭에 의해서 조금 다져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부분의 JP 모건 쇼크,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CLSA 쇼크 부분이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여진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저가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조금은 다음 주 정도에는 관망세로 일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관심 종목을 저희가 또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다음 주 이 종목은 꼭 사야겠다는 종목 있으시면 공개 좀 해주십시오. 꼭 사야 되겠다는 건 아니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LED 종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LED 중에서 예, LED 종목에서 저도 이제 수급 분석을 하다가 좀 깜짝 놀랐던 부분이요. 1월 2일부터 현재까지 서울 반도체가 외국인이 300만 주 사고 기관이 300만 주 샀더라고요. 그래서 합쳐서 600만 주. 그러니까 600만 주를 판 거는 개인들이 판 거죠. 그래서 양대 메이저의 평균 매집 단가가 3만 원 정도. 지금 3만 1,100원 정도니까 거의 이들이 산 게 한 2만 5천 원부터 사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평균 단가가 지금 3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600만 주 정도가. 그러면 3만 원에 사서 3만 원에 팔진 못하겠죠. 좀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실적 기준으로 저평가 영역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LED의 개화의 속도를 본다면 뭐 3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 반도체를 꼽은 게 서울 반도체가 LED에서 최고 선호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방향성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편안하다. 그래서 좀 자금을 크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LED 쪽에서 좀 볼 수 있는 게 서울 반도체. 그리고 조금 좀 빠릿빠릿하고 좀 탄력이 좋은 걸 좀 원하시는 분은 동부라이텍, 예전에 하우테크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종목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김용준 멘토께서는 서울 반도체를 LED 탑픽 종목으로 주신 겁니다. 김대우 멘토님, 자동차 중에서 어떤 종목? 네, 자동차, 현대기아차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아닙니다. 예. 바로 현대하이스코를 좀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는요, 자동차 업종에 따른 동반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지수 견인 쪽의 트로이카로 같이 걸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또한 이제 우려했었던 2분기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강판 가격 하락 부분에 대한 2분기 실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일본사의 열연 강판 부분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오면서 원가 절감 속에서 2분기 실적이 선반영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니까요. 실적 안정권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계 동반 쌍끌이 매수인데요. 차트를 일단 기술적 분석만 하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일봉상에 보시면 바닥권에서 다져가면서 올라오면서 지지력이 나오는 자리거든요. 그럼 뭐라 그랬죠? 다음 주 주초반군에 올라갈 때 따라잡을 것이 아니라 눌려가는 부분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 부분에서 이렇게 매매 트레이딩 가지고 간다면 우상향을 뚫어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용준 멘토께서는 서울 반도체를 주셨고 김대웅 멘토께서는 현대 하이스코를 관심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주 시청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현금, 주식 비중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멘토님? 일단은 지금 이제 갑자기 변수들이 하나 생기긴 했는데 예. 70대 30 정도, 그러니까 70? 주식을 70 정도, 오. 현금을 30 정도를 하는데, 예. 일단은 주초반에 좀 관망을 해보고요. 저는 오히려 선물옵션 만기가, 가까워지면, 하락 쪽의 압력보다는 반등 쪽의 압력이 좀 세진다. 왜 그러냐면, 콜을 양쪽으로 매도 쳐서 들어오면은 어떤 지수를 한 방향을 열어주면은 대박이 나는 사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선물옵션 만기와 관련해서는 좀 좁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주 중반 이후로 늘려가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일단 보고요. 그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 정도면 제 기준으로는 거의 100% 배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예. 투자 성향을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요. 김대웅 멘토님은 어떠세요? 더 공격적인 성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기준에서 만약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 100%를 챙기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주 후반부에 가면서 수요일날 오후부터는 주식 100%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요. 일단은 주 후반쯤 가서 주식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데는 같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김대웅 멘토님이 좀 더 공격적이시고요. 자, 이제 지수 밴드 설정을 좀 해볼게요. 김용준 멘토님. 예. 거래소 기준으로 하단 1800, 상단 1880이요. 근데 결국 이제 삼성전자의 방향이 조금 이유런 부분들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하단은 520,
정도, 그리고 상단은 540 정도에서 545 정도, 뭐 이 정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김대웅 멘토님. 네. 저 같은 경우는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지만요. 주초 부분에 대해서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화요일 오후장의 수급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단 밴드는요, 1892포인트로 설정을 하고요. 하단 밴드 1788포인트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단 밴드 535포인트, 그리고 하단 밴드 505포인트로 설정하기 때문에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변동성이 작으면서 유리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도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막장 토크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다음 주에는요, 정말 멘탈 붕괴, 멘붕 없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